지난 토요일 플러싱에서는 설을 맞아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지난 4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누적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약사 머크와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만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는 사실상 복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양됐는데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자들을 구제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에서는 설을 맞아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설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들도 총출동하고 한인 주민 1000여 명이 함께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머레일역 광장에서 열린 설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올해는 특별히 청과협회, 식품협회 등 직능 단체들도 함께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지역 정치인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척 슈머,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론킴, 린다이 등 한인 정치인들까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축하하는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By being here today to celebrate in person, it is a powerful sign of our strength, especially as we welcome the Year of the Tiger. This means that we have fought our way back. We have fought back through 2 dark years of a pandemic that hit this community so hard and shut down so many of our wonderful businesses and restaurants. And now we are here to say that we are back. We celebrate together and as we accept our rice cakes. 캐시 호컬 주지사는 연단에서 내려와 직접 물품이 든 가방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인 주민 1000여 명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역 광장을 가득 메운 한인들은 쌀, 떡국, 떡, 계란, 만두, 냉동식품, 과일 등 식품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까지 푸짐한 설 선물에 행복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음식하고 여러 물품들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돼서 기쁘고요. 한편 뉴욕 한인회 행사와 별도로 퀸즈 한인회,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도 설날 행사를 마련하고 준비한 물품을 나눠줬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100여 명의 다민족 가정을 초대해 세배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누적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부터 1월까지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최초로 나온 2020년 초부터 이달 4일까지의 누적 사망자가 총 90만 4,22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최대치로 100만 명당 2,700명가량이 코로나19로 숨진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특히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쏟아진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 기간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동시에 늘어난 시점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앞선 델타보다 중증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전파력은 더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유럽에서 미국보다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그리스 등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국가들 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미국의 높은 사망률의 이유로 백신 접종률이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뒤처져 있고 특히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의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누적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2억 5천만 명의 국민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러 나선 것이고 그 덕에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제약사 머크와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이 두 알약의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만 있습니다. 의료기관 접근이 힘든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는 사실상 복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자와 무보험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미드웨이의 약사 핏 네이글은 코비드 치료 알약의 수요가 많지만 대부분 유색인종인 무보험 환자는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약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현행법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약사도 백신 접종과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투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항바이러스제 알약 처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나파 탄티반차차의 FDA 대변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해 두 알약 치료제의 처방 권한을 전통적 처방자인 의사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약물의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잠재적인 신장기능 문제, 입원과 사망 등 중증 진행 위험이 있는 환자의 기저질환 평가 등을 들었습니다. 한편 FDA 정책 관련 법률 회사의 로비스트인 윌 게빈은 두 알약의 공급 부족 문제가 처방 권한에 대한 FDA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처방 권한을 의사에게만 허용하면 공급량이 부족한 알약을 더 심각한 중증 환자나 면역 저하자 등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각 3주와 4주인 접종 간격을 8주로 늘리면 백신 효과는 더 높아지고 심근염 등 부작용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NBC 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CDC의 세라 올리버 박사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1, 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2회 접종의 간격을 늘리면 백신 효과가 향상되고 심근염이라는 희귀 유형의 심장염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D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의 관련 보고서를 보면 1, 2차 접종 간격이 6주에서 14주일 때가 백신 효과 면에서 현재의 접종 간격인 3, 4주일 때보다 좋았습니다. 또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심근염, 심장염증 위험도는 1, 2차 접종 간격이 8주 이상일 때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CDC 자문위에 소속된 벤더빌트대 의학 교수인 헬렌 키프 텔벗 박사는 8주 간격 의견에 대해 안정성과 면역성 모두를 얻는 윈윈 전략이라며 찬성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억 1,20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접종 간격 확대는 접종 캠페인 후반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리버 박사는 접종 간격을 8주로 연장하면 12세에서 39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국인 약 3,3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전파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1월까지 미 전역에서는 5명 가운데 1명꼴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보건당국은 1917년에서 18년 독감 대유행 이후 오미크론이 단기간에 가장 많은 환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린 지난 5주에서 6주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수가 과거 다른 질병들이 비슷한 기간 동안 일으킨 감염 건수를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프너 벤더빌트대 의대 교수는 단기간 범세계적인 감염자 비율로 볼 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는 1917년에서 1918년 독감 대유행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영국에서는 6명 중 1명이, 덴마크에서는 5명 중 1명이, 이스라엘에서는 9명 중 1명이 각각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절정에 이르렀던 1월 중순까지 5명 중 1명이 이 병에 감염됐습니다. 프레더치 암연구센터의 바이러스학자인 트레버 베드퍼드는 2월 중순까지 오미크론에 걸린 미국인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8주간 같은 병원체에 감염된 인구가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현대에 비슷한 전례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월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세계에서 8,4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무증상 감염자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여파 등에 따른 인력난으로 기업들은 성장세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이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려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 및 이직 증가로 인해 많은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인력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1월 비농업 일자리는 46만 7천 명이 늘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에는 88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 결근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수급 불균형을 겪으면서 기업들은 영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 중순 인력난으로 영업시간을 10% 단축했었고 페덱스는 코로나19로 많은 직원들이 병가를 요청하면서 일부 항공 화물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지난주 재개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체 풀테그룹은 건설 인력 부족과 공급 문제로 의도적으로 판매를 둔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들도 늘면서 기업들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넘쳐나면서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찾아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최근 몇 달간 직장을 그만뒀다며 지난해 12월 구인 공고와 이직률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입양됐는데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자들을 구제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입양 시민권 법안이 제정되면 10,000명이 넘는 한인 입양인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4일 시민권 없는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입양 시민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경쟁법 수정안 조항으로 합쳐져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소아 시민권법에 구제를 받지 못한 국제 입양인을 대상으로 미 시민권 획득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에게 입양된 특정 국제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안이 정식 제정되면 10,000명이 넘는 한인을 포함해 미국에 입양됐지만 절차나 양육 미비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권리의 제약을 받는 입양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입양 시민권법이 미국 경쟁법의 한 부분으로 하원을 통과해 굉장히 자랑스럽다면서 이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많은 국제 입양자에게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한인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상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입양 시민권법이 탈락하지 않고 대통령 서명까지 갈 수 있도록 반대하는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러시아의 군대가 속속 집결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전쟁 발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파병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상업 위성업체 맥사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50km 이내 3곳에 무장과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런 움직임이 10일부터 진행될 러시아 벨라루스 간 연합 훈련이 명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훈련 장소인 벨라루스 남부 루니네츠 비행장에는 대공 방어 시스템인 S-400과 전투기 Su-25 10여 대 등이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니네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두 곳에서도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고 군사기지를 설치 중인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27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남동부 레치차 지역에는 탱크와 곡사포를 포함해 기동 전투 차량이 배치돼 있고 막사 등 야전 수경 시설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레치차 남동쪽으로 우크라이나 국경과 25km 떨어진 옐스크 인근에도 단거리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러시아 병력이 새로 배치됐습니다. 안드리 파루비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며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어떤 도시든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에 약속했던 동유럽으로 추가 파견 병력을 속속 보내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추가 배치된 미군 병력은 일단 미군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 대응군을 가동할 때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민 비자 수수료가 빠르면 9월부터는 최고 65%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이 적체되고 있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최근 연방 국무부가 9월 비민비자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민비자는 관광, 유학, 단기 취업을 위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54에서 65%까지 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민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28일까지 수렴한 이후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상안이 결정되면 관광비자 B1과 B2, 학생비자 FMJ는 $160에서 $245로 54%나 오릅니다. 고용비자 HL, OPQR은 $190에서 $310로 63% 인상됩니다. 다만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자여행 허가 수수료 인상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측은 비자 발급 적체 현상과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무부가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미국 방문 관광객과 유학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카토 연구소 데이빗 비어 이민 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비자를 제때 발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비용만 올리고 비자 발급 서비스 개선이 없다면 방문객은 더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캐나다 정부의 방역 강화에 반대하는 수도 오타와 트럭 시위가 2주째 접어들면서 짐 왓슨 오타와 시장이 어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왓슨 오타와 시장은 이번 비상사태 선언이 각종 법원 판결과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방역 일선의 의료 노동자들과 구급대원 등에게 필요한 장비 구입과 용역의 배분, 추가 전력 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타와에서는 지난 주말 기존의 시위대에 외지에서 수천 명이 가세하면서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타항공 에드바스티안 델타 CEO는 지난 3일 메릭 갈런트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내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승객은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델타항공은 팬데믹 기간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1,900명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탑승 금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중 900여 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국에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경 70 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브루클린의 한인델리에서 이기태 씨를 폭행한 용의자 네일 바스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중범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 및 구금됐고 곧 브루클린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델리에서 50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레이크우드 경찰에 따르면 한인 2세 글로리아 최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픽업 트럭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살해되기 전 경찰에 긴급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가 모는 차량이 내 차를 쫓아와 앞을 막고 있다며 그가 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 씨가 무려 14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의자 링먼은 범행 후 캘리포니아로 달아났다가
최근 북가주 험볼트 카운티에서 체포됐습니다.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게는 보석금 없는 수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